9월 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다가오고 사실상 오늘까지 근무하고 월, 화 이틀 연차를 낸 사람은 아주 오랜 한 9일간의 휴가를 즐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명절이 결국 이 고달픈 인생에서 잠깐씩 쉬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황장수 뉴스 브리핑 오늘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보수 진보도 아니고 좌우 이념과 관계가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북한의 풍계리에 규모 5.0의 지진이 났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5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데 큰 게 아니라 5차 핵실험을 한 겁니다. 북한의 풍계리는 항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장소로서 자주 이용되어 왔고 1월 초에도 이 풍계리에서 지진이 났다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핵실험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5.0 정도의 인공지진을 발생시켰다면 1월 6일 4차 핵실험 때의 그 강도 5.0과 같습니다. 자, 북한은 구구절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죠. 9월 9일. 북한의 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날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5차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5차 핵실험에서는 보다 소형화, 보다 경량화되고 핵폭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즉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원자폭탄과의 어떤 연관성을 통한 이 북한의 작지만 강한 어떤 소형 핵폭탄. 그래서 북한이 지금 안간힘을 다 써서 이렇게 이 차근차근 기술적 발달을 이룩하고 있는 미사일의 끝에 탑재할 수 있는 1톤 미만의 용량을 가진 어떤 그런 소형 핵탄두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위협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에도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사드 배치 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달째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산포대에서 제3의 후보지다 해서 지금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비롯한 세 곳을 다시 추석 이후에 9월 말께 국방부가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권은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권이나 청와대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설득이 크게 먹혀들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좌우로 해석을 하게 된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지지자 또 더민주당 지지자의 대부분은 정의당 지지자의 대부분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MD 참가에 반대하고 또 전시작전권 이양에 찬성하고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을 올려줄 수 없다라는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중요하다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가끔 우파에 계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좌파라고 하는 사람, 야권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 권언을 좀 파고들어서 한번 해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칼럼에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뭐 조금 야권 지지자나 진보 성향이라고 보이는 분인데요. 자기는 야권 진보 성향이지만은 우파 중에 제 말에 공감을 한다면서 또 과거에 제가 무슨 정권을 위한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자기가 청년으로서 겪는, 노동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말을 하면서 어떻게 또 울어오느냐. 제가 사드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을 그렇게 했겠죠. 제가 그분 보라고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끔씩 제가 옳은 말 하면 뭐 저기지만 똑똑하다, 뭐 저기지만 잘한다라고 말하는 뭐 본인들이 좌파 진보라고 하는 분들 비맞추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수라고 또 잘못된 보수들을 까는 부분, 기득권 지향, 재벌 지향 보수들을 까는 부분, 아스팔트 보수라는 사람들의 위선을 까는 부분, 그 부분은요,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이비 보수다 생각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파 진보들이 옳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 야권은 상당히 잘 못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일부를 듣고 저를 칭찬하지도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제 말에 일부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저를 비판할 그런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조용히 보세요. 제가 누구 비 맞추려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황장수는 왜 이 뉴스 브리핑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 시절까지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저의 고생이 뒷받침되어야 그때가 오겠습니까? 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한국의 기본적인 머리 구조가 세팅이 잘못되었거나 가짜 보수 진보에 속아서 자신의 사고라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 가짜들이 끌어당기는 대로 좀비처럼 끌려다니는 대중들을 각성시키면서 제가 가진 가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몽이 되라고 하는 일종의 계몽방송입니다. 제가요, 제 방송에 대해서 시부렁시부렁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내 방송을 너희들이 따라오든가 따라오기 싫으면 보지 말든가 그렇게 하라. 저는 그런 소신과 확신으로 방송을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뭐 딴지 걸고 시비 걸면 제가 영향력을 받고 위축되거나 말을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눈꽃만큼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헛소리를 하면. 왜? 그 헛소리가 주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버리고, 솔직히 삭제를 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에 좀 안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삭제할 정도의 댓글 올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제 방송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봐준다고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보라고 제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제 방송을 보는 게 불쾌합니다.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방법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헛수고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제가요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수모를 겪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종편 출연이 잘 안 된다. 종편 출연 그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제 제쯤 되면 마음 비웠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줄 다 끊기면 손가락 빨고 방송합니다. 요즘 제가 옷을 안 사 입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신발을 안 산 지도 매우 오래됐습니다. 요즘 소박한 밥 먹고 삽니다. 돈 때문에 고통도 좀 겪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의 지위도 지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방패라 소리 곧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요. 솔직히 이 방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들도 필요한데 그 비용 잔고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생활인이라서 먹고 사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뒷전으로 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못마땅해서 여기저기로 압력을 넣는 일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제 몸도 시원치 않습니다. 매일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오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회에요, 가짜 보수 진보, 가짜 좌우의 노예가 되어서 정치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빠돌이가 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하거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뒷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보, 국가가 안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있는 겁니다. 안보 문제에서 흔들리면서 좌우, 보수, 진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북 확성기를 빙땅 치는 사람들은 저는 북한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안보의 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월급을 착취하면서 사병들을 낭비적으로 군에 배치해서 운용한다라는 문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솔직히 비리로 빼먹는 것만 고치면 사병 월급 주고도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올바른 군대라면 사병들 월급 100만 원씩 줘도 대한민국 군대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고 이 개혁에 방해가 되는 놈들은 안보 위해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입으로는 안보를 강화해야 된다. 한마디로 강경 보수인 척하면서 저들 새끼는 군대에 안 보내는 인간들도 안보 위협 세력이고 김정은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자, 안보와 관련되어서요, 한마디로 안보 밑에서 돈을 버는 데는 치중을 했지. 그러면서 그 버는 돈으로 보수 진영에 돈을 뿌리면서 자신들의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마치 보수의 이해관계처럼 포장시키는 더러운 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사드 배치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해방 이후에 미국의 안보 우산의 그늘 아래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특혜 성장으로 이 부분에 침묵을 하면서 중국을 눈치를 보거나 중국 협박론, 중국의 경제 보복론을 퍼뜨리는 이런 놈들도 안보 위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좌우와 진보 보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까요? 폴란드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죠. 잠깐 생겼다가 또 없어집니다. 2차 대전 직전에는 독일과 소련이 나눠 가져버렸습니다. 발틱 3국 한번 보십시오. 중세의 한자 동맹부터 발달한 프로이센, 동프로이센 근처의 도시 국가들이었는데요. 순식간에
소련에 넘어갔다가 지금도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과거 역사에서 키예프 공국이라고 부르던,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모태가 됐던 나라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 반도의 땅들을 러시아에 뺏기고도 제대로 이렇게 저항도 못하고요. 지금 내부에 러시아계 민병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자, 한 나라의 생존은 그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안보적 토대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저항을 했지만, 저항해서 버티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공격을 하면 무너졌습니다. 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켜버렸고요. 백제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은 했지만은 한마디로 그 통일이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한국의 역사의 지도를 좁혀버리면서 매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또 조선은 명과 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속국으로 살다가 청나라가 맛이 좀 가니까 일본이 한국을 또 대신 먹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의 항상 먹히는 나라로 일본은 아예 속국이 아니라 합병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에 연합군의 미국의 승리에 의해서 사실상 남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소련에 넘어갔고 결국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련은 북을 지원했고 결국 중공군이 참여해서 승부가 나지 않고 휴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53년 이후에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겉으로 공산주의를 표방을 했지만 전혀 관계없는 김씨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에 저는요, 북한을 저는 조선, 이시조선처럼 김씨조선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자생적인 좌파들이 한반도 내와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자생적인 좌파들이 6.25 전쟁 이후에 북측에서 많이 제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남은 자생적인 좌파들은 5, 6, 70년대에 거쳐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인권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들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61년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18년이 가면서 약화되자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군부 정권이 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 결국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데모를 해서 군부 정권이 곧바로 무너진 게 아니고 중간에 노태우 체제라는 이행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YS를 기점으로 또 DJ가 당선됨으로써 이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부분을 이룩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대학가에 당시에 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는 아주 물밑의 소수들은 좌파들이었는데 남쪽에서 탄압을 받다 보니까 북측에 대해서 한마디로 좋게 평가하는, 그리고 약간의 연관관계를 가지는 그런 좌파 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항쟁을 배후에서 좀 주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인과관계나 연결고리들이 극히 미세했는데요. 80년대 초반에 주사파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면서 전대협이 만들어지고 한총련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운동권 전체의 볼륨이 커진과 더불어서 운동권 안에서 차지하는
북한을 공개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무리로 올랐습니다. 소수 숨어서 지하에서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로 포장한 세력들이 있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70년대에는, 70년대에는 그런 어떤 친북 좌파와 연결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이 대학 학생 운동권에 그 사람들이 거의 주류가 순식간에 되어버렸습니다. 소련식 어떤 노동자, 계급의 항쟁을 하던 그룹들은 학생 운동권에서 PD라고 소수가 되고요. 북한을 추종하는 NL이라는 조직이 주사파가 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가를 휩쓸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가 약하던 노동 진영에도 점차적으로 세를 넓히고, 또 농민운동 진영에는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또 각종 사회운동 단체라든지 전국적인 전민연이라든지 전국연합이라든지 이런 운동단체 연합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민노당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민노당을 장악하고 그 후신 통진당도 장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일부고요. 그때 수많은 세력들이 이렇게 온 사회로 퍼져갖고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제가 영입될 때처럼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대여섯 번, 10번 정도 차례대로 당시 야당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야당에서 배지를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안보라는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의 진보, 좌파, 제야, 야당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을 추종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안보 문제에서 좌우를 따질 문제가 전혀 없죠. 자, 잘 알다시피 NL 주사파 노선은 종속 이론에 이렇게 빌어서,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주체 사상 이런 부분을 갖다 붙이면서 이 반미 민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일하는 부분에는 전부 반미다. 그리고 민족이 우습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반미보다 반미를 또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도 그런 속성들이 번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을 지휘하는 이너스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부가 다 북한과의 연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수는 그냥 학생운동 조직인 것처럼 아는 거고, 또 거기 학생운동 조직 연합체에서 자기들끼리 내부 모임이 있고, 그 내부 모임에서 또 이 리더들을 갖다가 뽑는 부분은 그 이너서클 핵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너서클은 적어도 북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요, 국정원이나 안기부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살아오면서 본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야당은 그 야당에서 학생운동권이나 사회운동을 통해서 노동농민운동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80년대에 NL 주사 노선에서 대부분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NL 주사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했다. 안 그러면 자기는 잘 모르고 그 주변에서, 지역에서, 학교에서만 설쳤던 그 부분에 퍼져 있던 사고들, 반미 민족주의, 그 다음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 친북, 퍼주기,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등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갖지 않은 소수의 운동권 세력은 소수가 되어서 정의당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운동권 전체의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스스로가 과거에 민노당 내부에, 통진당 내부에서 친북 문제로 싸움을 벌려놓고도 소신있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보 문제에서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결국은 DJ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DJ는 본인이
과거에 해방 이후에부터 이 사회활동,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가져왔던 자신의 사고가 그런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DJ는 이런 운동권을 포용을 했고 자신이 나아갈 주요 정책으로 한마디로 햇볕 정책이다. 대북 퍼주기 정책을 선택했고 그걸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DJ가 민주당이나 야권의 정치적인 성향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다라고 정해버리면서 이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줬고 DJ가 대통령에 물러난 직후에 북한은 핵을 미사일을 이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권과 DJ의 결합은 DJ의 이 대북 정책을 더욱더 이 자신의 어떤 스타일, 즉 교류 협력 이런 쪽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야당 전체가 이런 정책이 야당에 빼도 박도 못하는 가야 될 방향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정의당이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야당이 좀 나눠져 있지만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교류 협력과 퍼주기, 햇볕,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권 이양, MD 반대,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올려줄 수 없다.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굳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호남에 사는 이 사람들의 지지자들은 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였고 또 뭐 기존의 보수나 기존의 기득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 기존의 대한민국 시스템이나 체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 이런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황장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저성장 시대, 장기 불황, 이런 양극화, 고실업, 노인 빈곤, 청년 실업 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를 개혁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목이 맺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를 일 잘한다고, 뉴스 브리핑 잘한다고 주겠습니까? 오직 회원들 지금 600명도 안 되는 지지에 기대어서 이 방송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진보는 정말로 참 진보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진보고 참 보수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참 보수입니다. 거기에서 방법 놓으면 좀 빠르게 가자, 느리게 가자, 좀 세게 나가자, 그래도 기존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고려해서 천천히 가자, 나눠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 보수 진보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유럽이나 다른 나라 한번 보십시오. 분단이 되지 않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서 보수 진보로가 뭘 가릅니까? 경제정책, 세금정책, 예? 뭐 낙태라든지 뭐 인권에 관한 시각, 총기 소유에 대한 문제로 진보 보수를 나누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진보 보수를 뭘로 나눕니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나누지 않습니까?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프랑스의 사회당과 우파연합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전부 이런 문제지요. 자, 미국의 9.11 테러에서 민주공화당이 달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프랑스의 테러에서 프랑스의 좌우정당이 달랐습니까? 영국 테러에서 좌우정당이 달랐습니까? 노동당이 집권하든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든 독일의 사민당이 집권하든 관계없이 안보에 관한 문제에서는 일치를 했습니다.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는요. 해외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벨기에 한번 보십시오. 벨기에 같은 나라는 프랑스 언어를 쓰는 나라, 또 독일 언어 비슷한 걸 쓰는 나라부터 해서 여러 개로 갈려 있고 또 독자적인 언어를 쓰는 또 지역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매우 허약합니다. 경찰이나 이런 것도 지방 도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이슬람 과격파들이 벨기에에 잠입을 했습니다. 브뤼셀이라는 EU 본부가 있는 그 국제적인 도시 벤두리가 전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경찰도 제대로 못 다닙니다. 국가안보가 무너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왜 무너졌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라 내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단일된 힘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안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 30년 뒤에 벨기에는 이대로 간다면 국가 해체 단계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그리핀이라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 독일하고 한번 붙어볼래? 우리 집집마다 총이 있고 집집마다 동굴도 파놨어. 그래서 나치가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프랑코가 공화인민 내전에서는 독일이 나치가 프랑코 독재를 스페인에 도와주었지만 프랑코는 그 내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서기를 주축국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자, 안보라는 거는요, 자신이 강해야, 그리고 내부가 단합이 돼야 지켜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하고의 역사만 가지고 한국을 바라볼 때 이 조선 반도라는 부분은요, 거대한 중국의 속국어로 유지되기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1948년도 이후에 중국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독자적인 국가였는데, 그때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공산당으로 통일되어 버리고 중국의 국민당 세력은 대만이라는 섬에 도망와 있다 보니까 그것이 80년대까지 동서냉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을 안 받고 살게 됐죠. 그 사이에 우리가 커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민주국가라는 이런 형태로 일제가 망한 이후에 단일 국가로 크게 됐다면요, 우리가 엄청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분단도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80년대 말까지 올 동안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 보지도 않고 교류가 없이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집중하면서 엄청 커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유일하게 90년대 이후에 지금 26년간 한국이 독자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기대어서 살아왔고 이제는 독자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가지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제도 북한 고위층과 교류를 하면서 잘 지냅니다. 자, 여기에 친중을 하자라는 사람의 사고,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중국에 매우 기울어지는 외교 정책을 펼친 잘못이 있고, 이것이 마치 중국이 우리와 동등하게 평등하게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국가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착각을 끼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 저는 박근혜 정권이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잘못한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친중 정책 일변도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다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비춰진 요인도 제공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왜 좌파 우파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가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오늘날 야권과 진보 제야의 바탕이 북한과 연결되어 오면서 성장을 해온 세력들이다라는 거. 심지어 성직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각 종교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성직자 아니었잖아요.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계에, 각 종교 교계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야당의 주축을 장악해 가고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는 종교계, 사회운동계통, 문화계, 언론계에 이런 세력들이 많이 퍼져버림으로써 이제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열렬한 새누리당 지지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약간의 계기가 주어지면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더민주나 국민의당이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기득권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보? 야당이 말하는 게 맞아. 사드 반대. 전시작전권 이양받아야지. 민족이 중요하지. 우리가 미국한테 뭐 소국 비슷하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저놈들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붙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나 안 보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사드를 찬성하는 36에서 한 40%쯤 되는 국민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 지금 여권의 실정이나 보수의 실정이 벌어지면 사드 또 찬성이 50%까지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요. 자, 저는 그런 분들께 당부를 합니다. 안보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복지나 경제나 나머지 사회정책 문제에서는 자신의 어떤 컬러에 따라서 지지를 해도 괜찮습니다. 통으로 무조건 한때 몰빵하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이런 중국을 다루어온 문제,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의 한마디로 떳떳하지 못했던 문제, 또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기는 문제, 과감하게 국민투표나 국회 표결을 붙여서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들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거는요. 제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어떤 SNS에서 폴리테이너가 그러니까,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만약에 야당이 집권하면 자, 사드 반대, MD 반대, 전시작전권 이양 받을 거야. 평화협정 체결할 거야. 주한미군 분담금 안 올려줄 거니까 나가려면 나가. 이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 상황을 맞게 되고 이 나라의 존립은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버릴 겁니다. 제 말이 황장수는 빼딱해서 황장수는 보수 꼴통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태까지 제가 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 사회에서 가급적이면 가장 편견에서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다수의 대중을 위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서 황장수는 결정적일 때 안보만 넣으면 우로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의 머리 구조를 의심해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보는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엮어버린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그렇게 엮이게 되는 데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고 그리고 대중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보수가 미워서 그런 안보 문제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